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제주의 이슈를 정리하는 명쾌 한 주 김현선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 이슈들이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저희와 함께 명쾌하게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명쾌 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김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제주도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요. 도의회에서 사실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는 전도민의 한 40% 정도 지급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뭐 지급 대상이 전부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네, 전도민, 저를 포함한 전도민이고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대상자가 7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아마 1차 지원금처럼 온라인으로 요일별 5일째 맞춰서 우선은 신청을 할 것 같고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신청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신청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1차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뭐 개인별로 이루어지나요? 네, 지급은 개인별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뭐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대표해서 가족 수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아마 그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1차 지급 때 지역 상권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네,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아무래도 현금이 일시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풀리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고 또 사용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좀 어느 정도 큰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도 받을 텐데 네, 바로 그죠. 쓰겠죠? 일단은 바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바로 써야 되는데 네. 사용처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처는 뭐 저일 수는 없나요? 기부 정도? 근데 사실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그 네. 신청 대상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죠. 아무래도 이 중위 100%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확실하다 보니까 몇백 원 소득 수준이 몇백 원 차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못 받은 사람들의 민원 같은 것만 수천 건이 접수가 됐고 사실 이런 부분이 물론 도의회나 그 제주 정치권에서 전도민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따른 그 여론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도 처음에는 이제 그 선별 지급을 그렇죠. 고수를 하다가 예.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전도민을 확대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최근에 난 이제 그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보육교사 살인 사건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곧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2009년도 당시인데요. 20대 여성이 20대 보육교사가 실종된 지 9일 만에 이제 농로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시신도 발견이 됐고 또 사건 초기부터 실종 초기부터 살인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들였고요. 시신도 발견됐는데 범인도 경찰이 특정을 했지만 결국은 증거를 찾지 못해서 범인 검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화 살인의 추억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면서 이제 소위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1심이 지난해에 열리지 않았나요? 예. 네, 지난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가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그 용의자를 다시 긴급 체포하고 물론 두 차례 한번 기각이 됐지만 구속까지 시키면서 이 장기 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조성됐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그 1심에서 사실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았나 보네요. 예. 네, 마찬가지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거는 그 차량 뒷좌석에 있는 그 옷 섬유가 피해자가 입었던 옷 섬유와 네. 동일하다. 그리고 CCTV를 복원을 했더니 이게 용의자가 운전했던 택시와 같다라는 주장을 이제 공소 사실로 밝혔었는데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CCTV 화질이 너무 이제 흐려서 용의자 차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옷 섬유가 무스탕 섬유는 맞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 섬유와 동일할
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작년인가요? 그 재수사 착수할 때 그 동물 사체 실험했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네, 그게 사실은 재수사 기점이 됐었는데요. 사건 초기에 범인 검거에 실패했던 이유가 이 사망 시간을 두고 경찰하고 부검이 소견이 달랐기 때문인데 부검이 소견이 맞다면 사실상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은 그 단계에서 막혔던 부분인데 그래서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돼지 사체를 이용해서 경찰이 주장했던 사망 시간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를 받고 재판까지 갔지만 결국은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나면서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장기 미제로,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예. 네, 마지막 이슈는 원희룡 지사의 여름 휴가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가야죠. 왜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물론 여름 휴가는 뭐 도지사도 당연히 가야 되고 뭐 사회자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지만 문제는 그 휴가를 간 시점이 사실은 좀 문제였어요. 뭐 민선 7기 후반기 첫날에 가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첫날에 간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지사가 휴가를 간 날이 논란이 들끓었던 행정시장을 임명한 바로 당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좀 논란을 더 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시장 임명 강행 때문에 대한 사실 논란이 더 불거졌다는 건데 그게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죠, 임명한 지. 네네. 한 열흘 정도 지났긴 했습니다만 그 논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논란의 중심은 그 서귀포 김태엽 시장이었었는데요. 김태엽 시장이 지명 전에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하지 않은 후에 집에 갔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컸었고요.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그 이후에 편법 증여 의혹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하는 과정에 이게 편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상 계속 도의회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지면서 지명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런데도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원 지사는 임명 강행을 했잖아요. 네. 예. 그 후보자 공모 전부터 이제 그 음주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저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도의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사청문 특위 때 사실은 4대 3이었나요? 네. 반대 4, 찬성 3이 나왔는데 인사청문회를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실은 김태엽 당시 후보자였죠.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물론 서귀포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이제 그 지나치게 누가 봐도 아닌데 이제 편드는 모양새라든가 자기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좀 급급하면서 눈총을 좀 사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사청문회는 엄청 시끄럽고 질타가 쏟아지면서 논란이 많았었지만 찬성이 3표나 나오면서 원지사 입장에서는 4대 3이니까 이 정도면 임명을 해도 되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사실은. 아무튼 지사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휴가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권 도전에 대한 좀 구상을 정리하러 갔다라는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각이 사실은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심했었죠. 원지사가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제 후반기 이제 그 전국 구상을 위한 휴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원지사가 그 전에 보인 행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튼 어쨌거나 이후에 지사의 공식 입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네. 그 휴가 기간에도 보면 그 중앙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들을 피력을 했었고 그 전에 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언론의 그 입장 표명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래도 본인이 휴가 기간 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앞으로의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뭐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공식 그 취임 브리핑이든 그걸 통해서 입장을 아마 밝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명쾌한 이슈 정리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중앙정치나 정당정치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속 이거 지켜야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본인들과 약속한 도전 수행에 전념을 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원 지사는 2022년 대선이 국가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저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을 구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한 원희룡 지사. 총선 이후 이틀의 하루꼴로 서울 출장을 가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전 드라마의 신화 창조 여정에 여러분 함께 가시죠. 도지사의 정치 행보가 늘면서 업무 추진비 집행 실적까지 급증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가장 많았고 장소는 주로 국회와 가까운 서울 여의도의 일식집과 한정식 집들이었습니다. 모 의회에서도 원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활동을 위해서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민초들의 고통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네, 이번에는 패널들과 금주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찬현 기자의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원희룡 지사 아닐까 하는데요. 네, 그렇죠. 동의하시죠? 맞죠. 화제 인물이니까. 네. 지금 원희룡 지사가 이제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후반기 들어갔는데, 네. 도정에서는 이제 공약 이행률이 한 45% 되고, 그래서 전국 최고 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자평을 했어요. 우리도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민선 6기, 7기까지 원희룡 도정을 평가를 하면 솔직한 말씀으로는 F를 주고 싶은데 그러면 제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 제이수. 그래서 한 그런, C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네. 그래도 좀 네. 후한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은요? 점수부터 매겨? 학점부터 한번 매겨보죠. A 마이너. A 마이너스. 너무 후하다. 역시 네. 같은 당이라는 거죠. 네. 아니 제주의 그 현 상황 그리고 네. 제주의 지난 한 10년 동안의 제주 사회 변동 이런 걸 읽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조금 점수를 의도적으로 좀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평가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고 한다면 원희룡 도정에게 걸었던 기대만큼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세게 얘기돼요. 말씀하세요. 예. 전 언론 환경이 너무 나쁘다고 봐요. 왜요? 이거 툭 하면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 주장들은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술자리 가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다 않거든요. 잘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옹호하고 저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진 않아요. 민심은 그런데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과하다. 과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행정시장 임명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제이씨로 거론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김태엽 시장 임명 논란 되기 전에 제이씨로 총선 후보 나왔던 장성철이가 네. 세간에 제주시장 내정자로 막 나왔었어요.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지금. 원서 한 번 준비도 해본 적도 없고. 아, 근데 그래 갖고 계속 비판적 기사가 나오더라고. 우리 애엄마가 시장 할 거 하니까 나 그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근데 기자들은 한 분도 전화가 안 와요. 딱 방송국에 어느 기자 한 분이 전화 왔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참 도지사 힘들겠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이제 언론 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언론 매체도 많아졌지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소리들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다만 이제 제주 도정에 대한 언론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가 언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잘못, 그리고 도정에 대한 어떤 그동안 세간의 평가를, 민심의 평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지난 2년 하면 제주 하면 갈등이란 단어가 맨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게 갈등의 섬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제2공항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부터 작은 개발 사업들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2년 내내 계속되면서
그래서 약간 뭔가 공회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사회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찬성,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도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도민을 섬기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환경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말 자체를 지켰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등이 커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을 키운 건, 그러니까 조정 역할 하는 역할을 못하는 것 자체는 뭐 인정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부추기는 역할까지 저희 도가 했다.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요. 부추겼다 그러면 정치권이 더 부추겼죠. 그러니까 제2공항에 대해서 민주당 자기 당론 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문제이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정치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한 건 사실이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축이, 중요한 축이 원희룡 도지사가 있었고. 뭐 원희룡 도지사한테 그런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 뭐 전 그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주도 내에 일어나고 있는 정책 갈등 현장에서 과연 그 갈등을 조장하고 더 키우는데 어느 특정 시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도지사만의 책임을 얘기하기에는 전 과하지 않느냐. 아마 원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정치권에 있었잖아요. 네. 지금 또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봤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자체 내에 입장도 갖지 못하고 정리도 못한 사이에 또 그 당 소속의 정치인, 지역 정치인이든 중앙 정치인이든 계속 그 화살을 도정으로만 보내요. 그 왜 그렇게 보내느냐? 그렇게 화살을 보내야 자기네 책임이나 이렇게 갈등, 내부 갈등이 있는 것들이 밖으로 안 비치니까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도민들이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네. 부분은 약간 그 원지사의 협치 능력의 부족과도 조금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상대 당이 있어요.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 당에서 자꾸 비판의 화살을 도정에 돌린다 그러면, 아니 원희룡 도지사가 정치 초년생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그 한 당의 거대 여당의 사무총장도 했던 정치인인데 그걸 자신의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도민들이 도지사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아닌 거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론적인 얘기하면 김 박사님 말이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정책 현실에 들어가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다가 상임위까지 통과했죠. 그거 누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매번 하는 거를 발목 잡고 비틀어 버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난 6년 동안 돌아봤을 때 제주도에서 가장 아쉬웠던 일이 뭐냐면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예요. 제주도 공무원 지식인들이 수년 동안 만들어서 올린 100개 이상의 권한이한 과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반토막 냈잖아요. 반토막도 아니죠. 100개 중에 40개만 가지고 알짜배기들은 다 빼버렸잖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사실 원희룡 도지사는 그거 되게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정을 하다 보면 그 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협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소속이었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치, 도의회와의 협치, 뭐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그 협치. 그래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는 삿대질도 하고 얼굴도 붉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뒤에서는 마크에서 정치를 발휘해서 협상도 하고 타협도 이끌어내고 이게 정치력인데,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각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거의 뭐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닐 텐데 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 본인이 여당 시절에 쌓았던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정치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도민들이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내 착신 발언할게요. 내 원희룡 지사한테 정말 좀 아쉽고 네. 좀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분은 지역의 도의원, 민주당 도의원 혹은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잖아요. 안 붙어요. 저라면요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였으면요 국회의원 책임 물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그리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일부러 협치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말씀을 안 해서요. 같은 당이시잖아요. 좀 직원도 하시죠. 저는 많이 했죠. 저 민주당을 향해서 많이 했죠. 그리고 했는데 도지사가 그런 역할이니까 말을 안 하고 좋게 지내는 게 협치가 아니에요. 도민의 이익이 되는 일을 도출해내고 그 과제를 어쨌든 실현시키는 게 전 협치의 목적 설득하고.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희룡 지사가 너무 관대해요. 솔직히 할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관대해서 그런 아니 거다. 관대한 게 아니라 관대라는 표현이 관대라는 게 그런가 아니라 너무 말은 안 하고 자기 혼자 드리블 한 거잖아요. 솔직히 제주지에 국회의원 세 사람한테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언론이 또 대신도 안 해줘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자기네 스스로의 내부 비판도 안 해줘요. 도지사 속마음을 언론이 어떻게 대신합니까? 도지사가 얘기를 해야 언론이 알지. 6단계 제도 개선 반토막 난 아니 거야. 같이 살고 있는 속마음을 사람을 떠나서 당연히 자기 얘기를 안 하면 속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히 해야 될 도지사인데. 일인데 다 침묵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왜 할 말씀을 안 하시냐. 난 그게 정말 원희룡 지사가 좀 아쉽다는 그러니까 그게 거예요. 정치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정치력이라는 거. 오늘 또 아주 그냥 편을 제대로 들어주시는데요. 예. 일단 그 원도정 평가에서 일단 저희가 이제 갈등 문제, 협치 문제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얘기를 해봤지만 그 원도정 평가에서 또 되게 중요한 네. 축은 인사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행정시장 임명 강행, 워낙 뭐 전 도민 사회가 되게 들끓었었는데 논란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논란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민선 6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인사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본인이 하자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도의회에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봐야 결국은 인사권자, 임명권자인 본인의 의지를 관철할 거면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명분도 잃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비판도 받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결국은 이게 원희룡 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재풀이라든지 또는 인사 스타일에 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김 박사님 얘기 중에 원희룡 지사가 왜 이런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냐 이렇게 할 거면 저는 그 비판은 원 지사가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제도면 본인이 만든 제도 속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되게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고. 청문회 부분을요? 김 박사님,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번에 제주시장에 내정됐으면 뭐라고 비판했겠어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도의회는 전부 민주당 다수석 다 갖고 있죠.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성철 해도 비판, 누구 해도 비판. 결국 그러다 보면 마지막 이 임기 동안은 지킬 건 자기 사람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사람 저는 뭐 김태엽 내정자가 음주운전 전략자였고 그런 부적격자였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인사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원지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의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시기에 부적절함도 있었고 하는 건 전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근데 원지사 인사 스타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랬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부정돼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사례잖아요. 민선 6기부터 시작해서 제주시장 임명 과정에서 일어났던 논란들. 그리고 지금까지 김태엽 서귀포 시장. 고이범 시장 하셨을 땐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거기 가실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기에서 가신다고 하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는 드렸죠.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 사람도 쓰고 무소속 신분의 도지사였지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물론 거잖아요.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측근 인사와 관련된 그 풀이 굉장히 두터운 측면이 솔직히는 있어요. 그리고 그 뭐 능력으로 기용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개방형직위 같은 것들도 많이 확대했지만 개방형직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뭐 선거 캠프에 했던 선거 공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예측이 거의 다 맞았잖아요. 뭐 개발공사도 그렇고, 뭐 에너지공사도 그렇고, 무슨 각종 이제 출자 추전 기관의 인사들을 이제 개방형으로 홍보를 하면 전국 단위로 이제 오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근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들러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A라는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A라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방형 공모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살리는 건가? 아니면 차라리 도민들한테
본인의 인사 스타일은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과 함께하는 사람과 일을 하면서 같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실력과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자신과 정치적 소신을 같이 하는 사람 갖다서 쓰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뭐 저는 벼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근데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 아주 네. 옛날에. 근데 저는 민선 도지사나 또 대통령 선출직 집행권 책임자들이 자기 측근 인사들을 쓰는 건 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일정 정도 건 많은 도민들이 용인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 왜 원지사께서 2014년 도지사 출범할 때 뭐 측근 인사라든지 선거 공신 뭐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거 현실하고 좀 다른데 좀 그랬어요. 좀 오히려 오버했죠. 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 인사로만 다 채워진 것이냐 아니면 삼고초려해서라도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주면서 일을 맡긴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리를 놓고 하나하나 좀 평가를 하는 인사평가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얘기처럼 고이범 시장이라든지 안동호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론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시도는 원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시도할 만한 일이었고 뭐 협치의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도민들 눈에는 최근의 일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시장 임명 네, 관련. 그래서 네. 저도 코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랑 손발이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 위원장님도 도지사 되면 장 위원장님하고 코드 맞는 사람 저 시켜주실 겁니까? 제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코드 맞는 사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 단체장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측근 인사를 쓰고 그 결과로서 난 평가를 그죠, 받는 게 그러세요. 맞다고 보고요. 그 측근 인사 쓴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그건 그 어떤 민선 도지사로서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좀 부정하는 거다. 그거 맞는데 저는 본다 이거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좀 능력이 되고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제 도민의 논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불과 20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시장 임명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기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써야 된다면 저는 원지사가 나와서 도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죠. 이런저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행정적 능력이 탁월하고 자기가 같이 손발을 맞춰 일해보니까 믿고 맡길 만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 그 설명도 안 하고 휴가 가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하신다니까. 아니지, 그게 아니.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인사를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전 김태엽 혹은 안동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 이분들을 임명한 이유를 도지사가 직접 얘기하라. 근데 이제 예정자를 그 임명장을 주면서 도에서 공식 보도자를 내잖아요. 어떻게 이번에도 냈고 저는 그 정도면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도지사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분은 이러서다가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또 논란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인사는요 마지막 결과로서 얘기해야 됩니다. 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 박사님처럼 인사에 대해서 저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또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서 이거 설득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아니 이게 네.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설명도 설명이지만요.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의 이제 공통부문 이야기하시는 공통부문은 이제 도민 여론을 무시한 부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을 하는 부분, 그거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부분. 사실 이번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뭐 공무원 노조, 각 정당 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심지어 공무원 내부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론을 계속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불통의 아이콘인 마냥 독불 장군인 것처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들 하세요? 그냥 저 아까 뭐 결과론적으로 책임져라 그러는데 결과론적으로 책임지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정무부시사 같은 경우는 한 임기가 몇 개월 됐지만 한 8개월 됐나요? 뭐 존재감이 없다 이라는 게 이제 세간의 평가인데 그러면 그에 따른 임명권자로 책임을 지면 될 거고 다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고 그리고 각 단체든 도의회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면 최소한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 일면 기자를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도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할 그런 그 서귀포시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명권자가 책임을 지면 어떻게 져야 되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명을 강행하면 강행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여론이 그렇게 나쁘면 아니 그 대통령도 과거에 여러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낭만 인사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 인사청문회 낭만 인사들 보면 뭐 지금 김태호 시장보다도 덜한 이슈에도 낭만 인사들 많아요. 장관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눈높이 그리고 정치 경력이 있으신 분이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해줘야죠.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굉장히 그 이슈가 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전력자를 그 고위 임명직에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도민 여론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원희룡 지사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 왜 그 안동우 시장도 예전에 음주운전 걸렸잖아요. 그렇죠. 20년 전. 그 두 가지 사안만 놓고 보면 단순히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김태호 시장한테 너무 과도하게 가는 여론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도의 의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도의 의장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민 여론이 원지사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 도의도 저렇고 언론도 이렇고 총선 후보자 임명하자니 벌써 이렇게 낙마시키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이번에 친정체제 구축해야 되겠다. 전화 안 갔습니다. 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속내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떤 임명권자로서의 어떤 인력풀의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총선 후보자 다 빼고 그럼 뭐 다 빼고 이제까지 했던 사람 다 빼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음주운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도민 여론이 굉장히 걸렸는데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되는 거는 시대 정신이 반영되는 어떤 요건 이거는 어떤 조직의 한계나 인재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요소다. 그건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다 하는 부분은 좀 꼭 짚어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속마음, 의도? 네, 뭐 그러니까 이걸 인력풀의 한계가 이제 드러난 거라고 볼 수는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더 노골적으로 측근 챙기기 인사 워낙 그 논란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 인사청문회 부적격난 인사를 그대로 기용한 거는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측근 챙기기 인사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속내는 뭘까? 그러니까 이제 측근이라 혹은 뭐 또 친정 체제다 네. 이런 용어를 언론에서 자주 쓰는데 어쨌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예?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선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성과로 결과로 내가 평가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 좀 고려됐다고 보고 특히 도에 이번에 의장 선출하는 과정을 그것이 미리 예고됐던 거기 때문에 이 제주도 정가에서는 그런 도덕성 부분을 조금 너무 좀 무겁지 않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빙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빙의를 한번 해보고 뭐 전지적 원희룡 도지사 시점에서 이제 이걸 써보면 그러니까 원지사 스타일 보면 가만히 보면 본인과 손발을 맞춰본 사람들을 신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김태엽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동호 정무부지사도 정무부지사를 지낼 때 평가는 뭐 나눠줄 수 있습니다만 본인과 일을 해봤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그런 인사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선 6기나 7기 이제 서울본부장 같은 경우, 그다음 과거 정무부지사 박정호 부지사 같은 경우도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뭐 서울본부에 있는 경인호란가요, 저기 남경필 도지사 측근이었던 그분도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스타일의 문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만 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장효정 얘기한 것처럼 인재풀이 적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시점을 좀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지사가 이제 총선 때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이제 중앙 정치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중앙 정치와 중앙 언론과 굉장히 활발한 인터뷰를 통해서 대권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과 같이 결부되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인사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말을 너무 이게 잘 해석을 안 해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방이 다 적이야. 아, 그래, 의회 가도 외로워서? 적이야. 의장도 그래. 떠나는 외로워서? 의장도 자기를 걸어. 이번에 의장도 그렇게 뽑아. 아, 그렇게 외로워서 국회의원 3명도 그렇게 됐어. 잡수시나?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시장이라도 행정시라도 안정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이게 아쉬운 부분은 그 국민 여론이나 도민 여론이 이제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성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결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심사숙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만 짚으면 적은 사방이 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아마 원지사가 만든 게 많을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자꾸 자기 측근 인사만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빨리 서울 대통령 경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꿈을 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데 솔직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양손에 떡을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조금 약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면 자기 제주도정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제주도정을 좀 해달라 그러고 본인은 이 탄탄하게 제주도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선에 대한 꿈을 좀 꾸시는 게 아닌가? 너무 나갔다. 아니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민선칠기 때 그 출마 기자회견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대권 도전 밝히시고 나서 뭐 2, 3일에 이슈가 좀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2, 3일에 한 번씩 뭐 집무실 비우시고 네. 사랑이 도대체 변하는 거냐? 뭐 외로워서 변했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네. 뭐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변하는 거냐? 뭐 이런 시선들 여기선 저 보지 마시고 김 박사님 보셔야 돼요. 평소에 훨씬 말씀이 되게 많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민만 바라보겠다. 저는 이제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원지사의 마음도 진심이고 네. 대선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원지사의 발언도 진심이라 봐요. 그러니까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원지사는. 다만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뚜껑 열어보니 소위 말하면 보수당에서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다 큰 낙마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지금 이 타이밍에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다. 아마 정치적인 감각으로 오랫동안 그걸 느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진심으로 봐요. 다만 도민들에게 최소한 그런 상황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구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도민을 바라보겠다, 또 대권에 도전하겠다. 그걸 두 개로 보고 뭐 둘 다 할 수 있다. 그거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정치를 해보세요. 도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을 섬기겠다. 도민을 섬기겠다 하면 그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대권에 대한 도전은 구체적인 정치 행위죠. 원론적인 얘기하고 이게 별개의 것이다. 라고 얘기는 전 생각을 안 해요. 도민을만을 보고 가겠다고 하는 자세로 도정에 전념해야 되고 도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자세로 전 대권에 도전해야 된다고 보고 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마치 뭐 따로 해서 이 말 했다가 또 입장 바꾼 거 아니냐. 이 말 했기 때문에 대선 도전하면 지금 뭐 공식적인 경선 기간도 아닌데 뭐 대선 도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난 이런 건 아니다 않느냐. 아니 입장은 본인이 밝혔잖아요.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걸 밝혔잖아요. 공식화된 어떤 이미 상황에서 이미 본인이 공식화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뭐냐면 언론에 인터뷰 하나 할 때마다 네. 제가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입장을 밝힌 이유는 도민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정치 해보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정치 하루 이틀 안 하신 것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 입장을 뭘 통해서 얘기해요?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정치를 어떤 식으로는 활용하거나 이용하잖아요. 그 언론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원희룡 도지사예요. 현재 출마 선언 안 했어요. 출마 의사를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면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이재명도 그랬어요. 아니. 대권 도전 의사 갖고 있어요. 아니 그 이후에 어떻게 잠시만요. 아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 그러면 대권에 지금 동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니, 마음이 가 동의를 있잖아요. 구하라는 게 설명을 좀 하라는 거죠. 설명을. 마음이 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들이 발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노파심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섣불리 취지했다가 결국 강한 반발 받아서 의견이 그냥 다시 무산 사실상 됐고, 그다음 뭐 집무실 매일 비우고, 그다음 뭐 SNS에만 봐도 최근에 뭐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역 현안 얘기는 코로나 확진자와 네. 관련된 얘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만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주의 현안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아예 마음이 떠난 건가 지금 지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권 도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뭘로 합니까? 말과 글로 합니다. 그죠?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멋있다.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격하게 동의하시는. 말과 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희룡 지사 페이스를 보면 제가 사생팬도 아닌데 원지사 페이스북을 매일 사생팬이세요? 페이스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는 언급 안 하고 뭐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리고 비판의 이 언어도 굉장히 독해요. 뭐 독재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치인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SNS에서 하는 이야기랑 현역 광역단체장인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이분이 분명히 제주도지사인데 발언은 현 정부에 대해서 세게 하고 그리고 온갖 전국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제주도는 누가 지키나? 누가 지키나? 우리 동네에 불났는데 옆에 아파트 값 올랐다고 그 아파트 분여회 가서 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지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근데 그게 궁금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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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시잖아요. 밥도 같이 드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밥 먹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좀 물어보시지. 말을. 왜 자꾸 그러시냐고. 식사하실 때 물어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원희룡 지사가 대선 도전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또 중요한 전국 현안에 대해 입장 내는 것은 전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 내에 대선 주자가 확연하게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 지사로서 정치적 발언을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점의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은 정치인 원희룡이가 할 수 있는 거죠. 도지사로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전략적 판단이라는데 100% 동의. 근데 다만 왜 그 전략적 판단을 왜 제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동네 정치는 가만 놔두고 중앙 정치만 정치라고 하는 게 입장을 내야 되는 지역 현안이 뭐죠? 제가 하나 그러면 그 지금 지사잖아요. 지사가 지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가끔은 일부러 더 그런 것처럼 하는 그런 강한 강도의 비판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 사실 도지사로서 괜찮은가? 뭐 조민들은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예산 한번 관여해 보셨잖아요. 계속 예산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계속 논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거 과연 제주도에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건 내가 먼저 해도 되죠. 얘기하세요. 저는 그 미국 정치를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1년을 해요. 그리고 그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을 받고요. 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너무 짧다고 보거든요, 늘.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조기에 좀 대선 주자들이 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께서 그렇게 이제 대선 도전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제주도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다면 그런 도외시하는 부분이 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측근 참모들이나 또 공직자들이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겼잖아요. 생겼을 때 무비자 입국 즉각 제한해달라 요청해서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제한을 막고 그다음에 그 수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별 그렇게 해서 했고 선별 진료소 운영하고 해서 그런 어떤 그 제주도민들의 긴급한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 도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고 그런 평가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은 도민들이 그럴 거예요. 야 벌써 대선 경선이 시작됐나?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혼자만 경선 지금 하는 행보, 지금 정치적 발언의 수위와 그 정치적 행위가 뭐냐면 경선 주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지사 하면 16개 광역단체 중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부 큰형님 바지 가랑이 잡고 좀 도와주십시오. 돈 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맨날 큰형님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받아놓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악을 쓰고 대드는 꼴이나 마찬가지니 아니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야 너무 혼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정치라는 게 긴 호흡인데 이러다가 좀 글쎄 그러니까 원지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도 해요. 중앙정치에서 대선 전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간단하게 네. 그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 언론의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누군지 혹시 생각해 이제 간단하게 저는 원지사. 저는 김종인이라고 봐요. 근데 김정은 우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한 뉴스메이커인데 그분이 원지사하고 최근에 밥을 먹었다는 서울에서 한 20몇 분, 20분, 30분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예산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저도 실무 경험을 해봐서 구체적인 관 항목의 사업 계획을 제대로 짜고 중앙 부처에 하는 건 예산 거의 대부분은 관료들이 짭니다. 근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는요. 저는 원지사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도민 여론을 호소해라. 국회의원들한테 읍수했다가 안 되면 조용히 보지 말고 안 되면 안 됐다고 이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평가를 할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역할들을 평소 말을 고라야. 하시죠. 그러니까 네. 저도 고르라고 이제 얘기하려고요. 말을 고라 할 건데 원지사님한테. 평소에는 속소매땅. 네. 무슨 사안만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산 예. 못한 게 원지사 책임만 있다 이런 식의 정리를 논의는 안 해보죠. 맞다 이거지. 지금 아무튼 지금 도정 대권 뭐 이렇게 좀 소홀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좀 도전이냐 대권이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는 건데 지금 뭐 각자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지사의 어떤 일련의 행보들에 대해서 뭐 시기상조다 아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뭐 대권 도전 말리지 않습니다. 대권 도전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제주도에서 성과를 광역단체장으로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정치인 원희룡으로서 비전을 보이면 제주도민들 좀 많은 분들이 박수 치면서 더 큰 정치의 꿈에 도전하라고 박수를 치겠죠. 근데 혼자서 성급해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 원희룡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은 바로 이제 제주도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마음을 민심을 먼저 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마리 토끼라는 표현 자체가 원지사한테 나쁜 프레임이에요. 사실 도정과 대권 두 마리 토끼 하면 못 잡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이 뜻 아니에요. 사회자가 편파적이라 이거죠. 무슨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대선 도전에 대해서 타당성,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제주 도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동의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아까 김 박사님이 아름다운 이별 하시는데 그게 원희룡 지사 비판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잘 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룹들이 도정 전념 안 하고 대선 도전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 위한 이렇게 비판을 한 비판처럼 좀 들린다는 거죠. 정리를 하죠. 네. 오늘 첫 선을 보인 명쾌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불금 저녁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쾌한 시사 토크의 세계로 매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그리